바이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상상력은 흔히 영웅적인 이미지로 불타오릅니다. 북해의 파도를 가르는 드라카르, 회색 하늘에 도끼를 지켜든 전사들, 스칸디나비아의 태양 아래 빛나는 금팔찌. 사가와 TV 시리즈로 채워진 대중의 기억은 복잡한 세상을 영광스러운 상징들의 모자이크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또한 전투 후에 무기들의 충돌이 멈추고 승리의 만찬이 시작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침묵했습니다. 그 연기, 구운 고기, 취한 노래들 사이에서 어두운 기계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로잡힌 여인들을 인간 전리품으로 전환하는 일이었습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나 아일랜드 연대기를 쓴 사람들과 같은 공식 연대기 작가들은 왕의 이름, 함대의 움직임, 수도원 약탈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전쟁 신부들에 관해서는 펜이 모호해지거나 침묵하거나 완곡어법으로 위장했습니다. 왜일까요? 전사 세계는 서사시를 필요로 했지 수치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리 후에 사로잡힌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정하는 것은 북유럽 영웅 신화를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스칼드 신은 족장의 용맹과 잔치의 관대함을 노래하는 것을 선호했고 그 시스템을 진정으로 지탱했던 것, 즉 여성의 몸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은 그림자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징후는 있습니다. 요크, 더블린 또는 리베의 고고학적 유적지에서는 사슬, 공동묘지, 폭력의 흔적이 있는 해골이 발견됩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덴마크에 보존된 법률 문서는 그 여성들이 기독교적 의미의 아내가 아니라 재산이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이킹과 혈연 관계가 있는 민족들의 풍습을 관찰한 입은 파들란 같은 여행자들의 기록은 수세기 후에도 여전히 섬뜩한 날 것 그대로의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신화와 현실 사이의 이러한 긴장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약탈과 보물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잔치 뒤에 숨겨진 것, 꿀술잔의 연기가 숨기려 했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승리는 단지 승리의 노래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슬, 피부의 흔적,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침묵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전사들의 발자취만을 따르지 않고 상품으로 변모한 포로들의 운명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선택되고 어떻게 표식이 새겨지고 어떻게 바다를 건너 이동하며 살아남았는지 또는 살아남지 못했는지 그리고 승리의 잔치가 어떻게 소유의 의식으로 변했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 우리에게 힘, 두려움, 그리고 폭력을 전통으로 만든 사회의 논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영웅적인 장식을 해체하고 보이지 않는 기계장치 속으로 내려갑니다. 영광스러운 노래에서 녹슨 사슬로, 침묵하는 시에서 외치는 뼈로, 그리고 우리는 연대기의 자료뿐만 아니라 인류학, 심리학, 문화적 기억의 렌즈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 속에 번쩍이는 칼날보다 훨씬 더 많이 바이킹의 승리가 진정으로 의미했던 것에 대한 진실이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끝났고 영희는 여전히 들판 위에 떠다녔으며 뿔피리는 퇴각을 알리는 소리를 울렸습니다. 전투의 광란이 또 다른 차가운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포로 여성들의 선별. 974년에 더블린 연대기를 비롯한 중세 연대기들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선택된 여성들의 나이는 12세에서 25세 사이여야 했습니다. 이는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젊음, 다산성, 신체적 저항력을 겸비한 연령대를 찾았습니다. 너무 어리면 배에서 쉽게 죽었고 너무 나이가 많으면 지체 없이 노예 시장으로 보내줬습니다. 절차는 긴급함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10세기 볼가강을 여행하던 입은 파들나는 세 남자가 각 몸을 검사하는 방법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확인하고 팔다리의 근육을 만져보고 여성을 단순한 번식기로 전락시키는 잔인하게 실용적인 개념인 양육의 징후라고 부르는 것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여성들은 임의 붉은 황토로 표식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표식은 단지 생존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모든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포로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수의학적인 행위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선행하는 생체 정치 시스템을 드러냅니다. 즉, 육체에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권력, 출산 능력에 대한 권력입니다. 바이킹의 사고방식에서 사로잡힌 여성은 전략적 자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동력, 노예 자손, 그리고 시장에서의 이익을 보장했습니다. 몸은 자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축을 다루는 것처럼 냉정하고 체계적인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북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전 로마에서도 노예들은 비슷한 기준으로 선별되었습니다. 젊음, 힘, 외모. 카이로나 바그다드의 아랍 시장에서도 상인들은 이빨과 체격을 검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을 구별했던 것은 속도와 잔인함의 조합이었습니다. 전투는 새벽에 끝났고 정오까지 여성들은 이미 표식을 받고 선적을 준비했습니다. 어떠한 협상도 어떠한 결혼의식도 없었으며 오직 상품의 냉정한 논리만이 있었습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절차는 또 다른 효과를 가졌습니다. 즉각적인 비인간화였습니다. 각 여성을 일련의 신체적 속성으로 축소함으로써 전사들은 공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이마의 붉은 표식은 또한 침묵의 인장이며 그 생명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희생자는 절대적인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몸 다산성은 그녀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별의 순간은 북유럽 권력의 진정한 얼굴을 응축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지 군사적 또는 경제적 권력이 아니라 생물학에 직접적으로 새겨진 권력이었습니다. 누가 상품으로 살 가치가 있고 누가 사라져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권력이었습니다. 이 몇 초의 결정 속에서 각 포로의 운명뿐만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 잉태될 여러 세대의 후손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선택 후의 침묵은 사슬의 금속성 소리로 깨졌습니다. 전쟁과 속도를 위해 설계된 바이킹 선박은 다른 종류의 화물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사슬에 묶인 몸들. 고크스타드 발굴에서는 바닥판에 고정된 철제 고리들이 드러났는데 각각은 발목을 묶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배당 24개의 고리, 24명의 여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계산은 정확했고 거의 산업적 수준이었습니다. 느로블린에서 베르겐까지의 항해는 유리한 조건에서 4일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발에 쇠사슬이 묶여 일어설 수 없었던 포로들에게 시간은 끝없는 고문으로 변했습니다. 노르웨이 해양박물관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실시한 실험은 이 방법에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6시간 후에는 순환 문제가 시작되었고 12시간 후에는 신경 손상이 영구적이었습니다. 북해의 맹렬함 속에서 배의 흔들림은 몸들이 쌓인 상품처럼 서로 부딪히게 했습니다. 식량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계산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의 상한 죽이나 상한 생선, 살아있게는 충분했지만 힘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물도 똑같은 잔인함으로 배급되었습니다. 그들을 약하게 유지하는 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지친 몸은 도망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지 않으며 경비병을 물지 않습니다.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살아 도착하되 부러진 상태로 추위는 고통을 더했습니다.
바이킹 선박에는 닫힌 갑판이 없었기 때문에 비, 바람, 서리가 끊임없이 몰아쳤습니다. 북대서양의 겨울은 용서가 없었고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저천증으로 가장 먼저 쓰러졌습니다. 사슬에 묶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연대기에는 인간 화물의 절반이 도착하기 전에 죽는 항해가 언급됩니다. 시신들은 바다에 버려져 바다를 보이지 않는 공동묘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물류가 아니었습니다. 수송은 대규모 경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철공소에서는 대량으로 족쇄를 생산했는데 이는 이것이 가끔 발생하는 약탈이 아니라 구조화된 무역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틀란드와 같은 섬들은 암석에 파낸 돌 울타리가 있는 환승 정류장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수바르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곳으로 포로들이 시장으로 가는 길을 계속하기 전에 억류되었습니다. 바다는 목격자이자 사형 집행인으로서 비인간화의 결정적인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심리적 단절인 뿌리 뽑힘이 형성되었습니다. 별명으로 불리고 언어를 빼앗기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에 갇힌 많은 여성들은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원래의 정체성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의 사슬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서 상품으로 강제적인 변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움직이는 끔찍한 의식이었습니다. 선체를 때리는 각 파도는 포로 생활의 교향곡에서 박자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들이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을 때 포로들은 여성이 아니라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업장치의 부품으로 내려왔습니다. 배가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을 때도 사슬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의식은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만찬. 오크니 사과와 같은 사과들은 훔친 소고기, 약탈된 곡물, 그리고 더럽혀진 수도원의 가마솥에서 발효된 맥주로 이틀 또는 사흘 동안 지속되는 잔치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연대기들이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은 동시에 일어났던 일, 즉 사로잡힌 몸들의 분배입니다. 포로 여성들의 분배는 전사 집단 내의 분쟁을 피하는 계층적 순서를 따랐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얄은 먼저 선택했고 그 다음에는 선장들이 왔으며 마지막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일반 전사들이 선택했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의례였습니다. 이 분배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을 거의 넘지 않았습니다. 이 신속함은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들은 사람이 아니라 보상, 즉 전쟁 회기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기독교식 결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심지어 의례적인 성격의 이교도적 결합과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아이슬란드나 덴마크 법은 이러한 전쟁 신부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상속받지 못했고 토지나 자기를 주장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잔치 중에 맺어진 관계는 결합이 아니라 내부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배타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시적인 소유였습니다. 각 전사는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알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규정되었고 계층의 논리에 의해 길들여졌습니다. 남자들은 술을 마시는 동안 여성들은 사슬에 묶인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쇼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막 망가뜨린 권력의 말 없는 증인이었습니다. 꿀술 한 잔이 돌 때마다 전사들은 전투를 회상하고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누가 가장 많은 적을 쓰러뜨렸는지, 누가 용맹을 보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잔치의 즐거움과 뒤섞였고 포로들의 존재는 축하를 잔인한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승자들은 마지막 희망까지 잃은 자들의 눈앞에서 고기와 술을 즐겼습니다. 이 잔치에서 성스러운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굴욕을 더했습니다.
얼스터 연대기는 바이킹들이 클론마크 노이즈를 약탈한 후 수도원의 전리용잔에 고기를 요리한 방법을 언급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종교적 모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패배한 자들의 신앙, 그들의 신과 상징들은 철과 도끼의 힘에 종속되었습니다. 성배에 준비된 음식은 만질 수 있는 조롱이었고 칼날의 상처만큼이나 깊은 영적인 상처였습니다. 취함과 음악을 넘어 잔치는 심리적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내부 결속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폭력을 공유함으로써 전사들은 죄책감도 공유했습니다. 집단적인 행위는 개별적인 책임을 희석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일은 모두가 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유일한 가해자로 지목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 전체가 쾌락과 범죄를 모두 분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모의식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이러한 역학은 가장 어두운 기억 앞에서도 집단이 당열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그 긴 밤 동안 축하와 야만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노래는 비명을 잠재웠고 탁재에 부딪히는 잔소리는 바닥에 부딪히는 사슬,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기, 술, 구운 고기 사이에서 포로들의 소유는 권력의 의식이 되었고 각 전사는 계층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각 여성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음을 기억했습니다. 사가는 연회와 맹세로 맺어진 동맹을 이야기하며 자유로운 씨족 간의 결혼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전쟁 신부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의 법전은 명확합니다. 자유로운 남자와 사로잡힌 여자 간의 결합은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잔치 후에 발생한 관계는 합법적인 유대의 무게를 가지지 못했고 소유권에 대한 암묵적인 계약의 차가움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결합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속박 속에서 태어난 born in bonds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에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일부 경우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유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사로잡힌 어머니의 나귀는 모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혈통과 가문을 중요시했던 바이킹 사회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확장을 지탱했던 폭력의 영원한 상기물을 발견했습니다. 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모욕은 상대방에게 그의 노예 혈통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세대를 관통하는 상처였습니다. 법은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노예를 죽이는 것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를 죽이는 것은 단지 배상 문제였습니다. 그라가스 기라가 법전의 기록에 따르면 범죄는 은화로 환산되었습니다. 건강한 젊은 여자는 일시온스,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없었고 주인에 대한 보상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몸은 법 앞에서 주체가 아니라 가격이 매겨진 객체였습니다. 폭력은 법적 일상이 되었고 사회의 행정적 기계장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일부 부유한 얄들은 포로들을 풀어주고 그들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제스처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결혼은 자녀를 합법화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폭력의 과거를 세탁할 수 있었습니다. 오크니 사계는 이러한 결합이 몇 차례 언급되지만 그곳에서도 여성들은 결정에 거의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전략적 도구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법이 그것을 정상화한 방식입니다. 노예제를 법적 규범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도덕적 질문에도 맞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쟁 신부를 동산으로 분류함으로써 바이킹 사회는 잔인함이 과잉이 아니라 용인되는 관습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과의 이러한 대비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법은 모든 결혼이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이교도 노예제를 용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교도 법과 기독교법 모두 동일한 지점에서 수렴되었습니다. 여성을 재산으로 합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시장과 법의 무게 아래에서 짓밟혔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가정에서 자유로운 아내들은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들의 존재는 그들 자신의 자유가 남편의 힘과 그들의 시족을 보호하는 혈맹에 달려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진정한 결혼은 특권으로 빛났습니다. 노예제의 그림자가 그것을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운 여성들과 사슬에 묶인 여성들이 함께 살았던 모든 집에서 법은 잔인한 계층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고 다른 이들은 오직 예속만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 약탈의 서사시 뒤에는 금이나 은보다 더 강력한 동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인신매매, 더블린, 헤데비, 요크의 노예시장은 이 상업의 진정한 폐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로잡힌 여성들은 공급, 수요, 그리고 침략 시기에 따라 변동하는 가치를 지닌 상품이 되었습니다. 수도원 연대기에는 가격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여성은 60개월 리게의 은화에 팔릴 수 있었던 반면 좋은 칼은 8개, 전사는 20개의 은화에 팔렸습니다. 이 사실은 소름 끼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것을 지배했던 철보다 가치가 적었습니다. 수치는 포로들이 전리품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약탈된 수도원은 전리품으로 20파운드의 은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사로잡힌 30명의 포로는 시장에서 20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계산이었고 바이킹들이 순전히 군사적 목표보다는 민간인 거주지를 공격하도록 장려하는 회계 균형이었습니다. 보물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린란드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확장된 상업 네트워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끊임없는 인간 살점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역은 시장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제공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인 여성들은 북유럽의 이국적인 매력이 높이 평가되었던 지중해 지역에서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짙은 머리의 켈트 여성들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더 잘 팔렸는데 가사 노동이나 농업 노동에 할당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직물 기술이, 아일랜드에서는 숫자의 풍부함이, 아이슬란드에서는 겨울 저항력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인간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분류되어 유용성의 라벨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너무나 체계적이어서 심지어 성수기도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침략 작전이 종료된 후 시장은 젊은 몸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격은 어떤 중세 시장에서든 그러했듯이 변동했습니다. 풍부함은 가치 하락을 의미했습니다. 겨울에는 운송이 더 어려워지고 해상 경로가 위험해지면서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약탈의 일정은 상업의 리듬과 동기화되어 예측 가능하면서도 잔인한 노예 경제를 창출했습니다. 고고학은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강화합니다. 1987년 요크에서는 13세에서 55세 사이에 여성 해골 37개가 발견된 구덩이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영양실조와 폭력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덴마크 리베에서는 지면 투가레이더가 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시신 64개가 있는 또 다른 묘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많은 수가 스칸디나비아 출신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증거는 불안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포로가 부족해지자 바이킹들 스스로 자국 여성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시스템이 더 이상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심지어 그들 자신의 공동체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이처럼 전쟁 신부무역은
부속물이 아니라 북유럽 확장의 핵심 금융 엔진이었습니다. 녹아내린 응후에 아이슬란드에 세워진 집들, 금으로 맺어진 동맹들은 사실 사슬에 기반한 사업의 메아리였습니다. 이러한 블랙 경제가 없었다면 바이킹 역사는 덜 영광스러웠고 더 덧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계는 거의 한 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사 문학의 침묵은 불편한 진실을 반영합니다. 북유럽의 영웅들은 적들의 피뿐만 아니라 상품으로 전락시킨 여성들의 살점으로도 유지되었습니다. 바이킹의 논리는 반항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지만 기록들은 저항의 섬광을 보여줍니다. 사가는 968년에 부엌칼로 포획자를 찌른 호스쿨의 딸 할가르드를 언급합니다. 그녀는 재판 없이 처형되었고 다른 노예들에게 공개적인 경고가 되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반란 시도는 신속하고 잔인하게 처벌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탈출을 시도한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정신도 꺾기 위해 고안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도주를 막기 위해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고 위험을 알리기 위해 얼굴에 빨갛게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고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든 공개 처형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인한 환경에서도 왜곡된 보살핌의 경제가 나타났습니다. 바이킹들은 노예들이 투자이자 이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상이 그들의 노동 능력이나 번식 능력을 위협할 때 그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틀란드에서는 다른 노예들을 치료하기 위해 약초와 출산에 대한 지식을 가진 포로 여성 치료사들의 존재를 언급하는 룬 문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자유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연민이 제거된 의학은 인간 상업의 또 다른 기계장치가 되었습니다. 심리적 측면도 마찬가지로 파괴적이었습니다. 포획되는 순간부터 포로 여성들은 이름이 바뀌었고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자매, 어머니, 딸들과 격리되었습니다. 이는 순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체성의 유대를 끊는 고의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유대도 말도 과거도 없이 여성은 온순한 몸으로 변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어머니들이 출산 직후 자녀들과 분리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하여 애정은 불가능한 사치가 되었고 두려움이 유일한 공유된 유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상업 앞에서 종교가 어떻게 희미해졌는지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조차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녀원이나 수도원에서 잡힌 여성들도 똑같이 팔렸습니다. 사실 일부는 읽거나 관리할 줄 안다고 추정되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영적 가치는 시장 가치로 전락했습니다. 보편적인 존엄성을 약속했던 신앙은 몸이 은화로 평가되던 부두에서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항 전략은 거의 항상 소용없었지만 완전히 축소되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숨겨진 칼, 실패한 도주, 금지된 언어로 중얼거리는 기도,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는 최소한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결과는 느린 죽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훈으로 변모했습니다. 사형 집행자의 메시지는 또한 공포의 교육학이었습니다. 저항은 피비린내 나는 본보기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슬과 선별적 치료 사이, 모범적인 처벌과 강요된 침묵 사이에서 전쟁 신부들의 삶은 모순의 공간에서 움직였습니다. 시장을 위한 상품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완전히 소유하려는 권력에 비록 한순간일지라도 감히 도전하려 했던 인간이었습니다. 바이킹 노예 제도의 규모는 고립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들의 수렴에 의해 지지됩니다. 아일랜드 연대기는 앵글로색슨 연대기와 단어 하나하나 일치하는 침략을 기록합니다. 불에 탄 마을의 이름, 약탈된 수도원은 동일하며 항상 서면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물질적 기록에서 다시 나타나는 포로에 대한 모호한 언급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은 사가들이 침묵하는 것을 완성합니다. 헤데비나 비르카 같은 정착지에서는 주 거실에 붙어있는 좁고 창문 없는 방들이 발견되었는데 벽에는 철제고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두기 위해 설계된 감옥입니다. 쓰레기 구덩이에서는 동물의 뼈가 다르게 나뉜 채 발견됩니다. 귀한 부인은 자유인에게, 가난한 자네는 노예에게 남겨졌습니다. 요크에서 발견된 여성 해골들은 발목에 뚜렷한 족쇄 자국을 보여줍니다. 일부 두개골은 강력한 골절을 보이며 의뢰도 품이 있는 매장도 없는 폭력적인 죽음의 말 없는 증인입니다. 사가의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칼드 시인들은 얄과 왕의 목소리였고 그들의 영광을 불멸화시키는 임무를 맡았지 그들의 잔인함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에서 전투는 강철의 춤으로, 연회는 신성한 축하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벽에 묶인 여성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침묵은 일종의 선전입니다. 폭력을 침묵시키는 것은 영웅의 신화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법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법전 그라가스 기라가, 나 노르웨이 굴라팅 구라팅. 법전은 노예의 가치, 그의 죽음에 대한 보상, 노예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의 지위를 규정하는 냉정한 조항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장면을 묘사하지 않지만 그 수치는 어떤 사가보다도 웅변적입니다. 각 법률 조항은 노예 제도가 예외가 아닌 일상적인 관행이었음을 증명합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우연한 발견들은 중세 연대기 작가들이 거의 암시하지 않았던 진실들을 밝혀냈습니다. 1987년 요크에서는 쇼핑센터 건설 중 37개의 여성 해골이 있는 구덩이가 발굴되었습니다. 2019년 리베에서는 지면 투가 레이더가 64구의 시신이 있는 묘지를 발견했는데 모두 젊은 여성들이었으며 많은 시신에서 족쇄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세부 사항은 그들 중 12명이 스칸디나비아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전리품이 부족했을 때 다른 바이킹들에 의해 노예가 된 바이킹 여성이었습니다. 이로써 한 폭로는 바이킹을 고귀한 전사로 보는 낭만적인 시각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시스템이 너무나 수익성이 높아지자 결국 자신의 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노예 제도의 기계는 더 이상 적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폭력을 지시한 것은 영광이 아니라 경제였습니다. 현대 역사가가 이러한 조각들을 조합할 때 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것도 읽어야 합니다. 사가의 빈 부분, 연대기의 짧은 문구, 뼈의 흉터, 법전의 숫자. 이 모든 것이 뭉쳐져 서사 문학이 지으려 했던 것을 드러내는 끔찍한 합창을 이룹니다. 교차 검증된 증거들의 교향곡 속에서 어떤 노래도 숨길 수 없었던 진실이 들립니다. 바이킹 확장은 사슬, 침묵, 그리고 공동묘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전쟁 신부들은 단지 이름 없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북유럽 공동체의 일상생활을 특징지었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자유로운 여성들은 그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도착하여 하녀나 첩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조는 잔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 동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으며 의식을 주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시족이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암묵적인 두려움은 자유로운 여성들까지도 통제했습니다. 결혼은 더 이상 애정적이거나 정치적인 유대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 아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겨울은 불평등을 악화시켰습니다. 땔감이 부족할 때
노예들은 공동주택의 차가운 구석에서 가장 먼저 잠들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할 때는 남은 음식을 받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겨울은 생물학적, 사회적 필터였습니다. 약한 자들은 죽고 강한 자들은 살아남았지만 모두 생존 우선순위가 항상 자유로운 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빵의 대가는 포로들의 생명으로 치러졌습니다. 일부 노예의 자녀들은 전쟁 덕분에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 문화는 전투에서의 용맹을 높이 평가했으며 용기를 보여준 노예 출신은 땅이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출신에 대한 오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예 혈통에 대한 모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가문의 기억은 어떤 철제 족쇄보다도 오래 지속되는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작용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이킹의 관행은 스칸디나비아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1066년 이후 잉글랜드의 노르만인들, 발트해의 슬라브 해적들, 심지어 프랑크족 귀족들까지 포획과 거래 방식을 모방했습니다. 전쟁의 관습으로 위장된 체계적인 성폭력은 수익성이 있었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잔치의 밤의 메아리는 현대의 인신매매 관행에서도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몸을 상품으로 만들고 생명을 세계 시장의 숫자로 축소하는 논리는 과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이킹을 대담한 탐험가나 용감한 상인이라는 낭만적인 이미지로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역사의 다른 면을 잊고 있습니다. 요크에 묻힌 사슬, 리베에서 발견된 폭력의 흔적이 있는 해골, 삶을 은화로 계산했던 법률들은 모든 영웅적인 사가 뒤에 여성들의 침묵의 합창이 숨겨져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듣지 않으면 새로운 형태로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큰 질문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폭력을 가리기 위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스칼드 시인들이 그들의 시에서 노예 여성들을 생략했듯이 어떤 현대 이야기가 전쟁, 강제 이주,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을 생략하고 있는가? 바이킹 역사는 그 모든 날 것의 모습과 함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화, 우리 자신의 공모를 가진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한때 승리의 상징이었던 연회장은 오늘날 빈 재단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을 상기시키는 사슬에 묶인 몸 위에 세워진 영광은 항상 도덕적 폐허로 변하게 됩니다. 잊혀진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학문적인 연습이 아니라 과거의 메아리를 깨뜨리기 위한 의무입니다. 기억이 침묵을 깨뜨릴 때 비로소 역사는 끝없는 사슬의 순환이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